화요일마다 함께하는 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현희를 출당시켰습니다. 예, 출당시켰고 지금 저기 이동영 TV 갔어요. 거기로 입당했습니다. 배신자. 예. 그래요. 아니요, 배신자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오늘 출당을 보니까 했으니까. 김영민 PD님 SNS에 올리셨던데 예. 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그렇습니다. 이동영을 도와주자고. 예, 아니 사람을 빼나간 그런 배신자를 도와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랄까요? 밥보다 먹었거든 얼마 전에. 아니 이제 개평을 밥은 저기한테 얻어먹었구나. 최욱 정영 예, 씨한테. 예. 개평을 주는 마음으로 예. 박애정신에 제가 투철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라디오 진행할 때는 절대로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예. 당연하죠. 미쳤습니까? 자, 그래요. 오늘도 정치부심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우선 광고부터 하고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린 스무디. 좋습니다. 이 최근에 김용민닷컴 게시판에 가장 많이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그린 스무디 입고되면 알려주세요. 몇 제조 공장 사정으로 몇 주 동안 그린 스무디가 품절된 상태였습니다. 품귀 현상이었네요, 한마디로. 뭐 무슨 공장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너무 주문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주문이 많은 것도 있었고요. 사고가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주문을 많이 하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린 스무디를 재구매하고 싶다는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린 스무디는 김용민닷컴의 최고 히트 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이어트는 맛있어야 한다는 역발상으로 많은 분들께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식사량 조절에 실패하면 다이어트 성공은 어렵습니다. 김성애 대변인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이어트 중이에요? 다이어트를 하다 안 하다 많이 했어요. 저 성우 형 옛날에 좀 쪘거든. 요즘 아주 뭐 굉장히 날씬하게 뺐어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덕분이라는 걸로 이제 저희가 얘기하기로 네, 했습니다. 포장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요. 자, 다이어트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운동 많이 해도 식사량 조절에 실패하면 다이어트 성공은 어려운데, 자, 그럼 뭘 먹어야 될 것인가? 이걸로 간편하게 한 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유에다, 두유에다 타서 드시면 되는데요. 자, 따로 운동을 못 하더라도 하루 한 끼 혹은 두 끼 그린 스무디로 식사를 대신하면 확실한 다이어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운동 싫다 하시는 분들께도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특히 저녁 대신에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드실 경우 이렇게 뭐 우유에 타서 드실 경우에는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이고 포만감까지 생겨서 배고픔의 고통에서 충분히 헤어나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랜 품절로 불편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재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린 스무디 한 포 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 스무디를 30포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 한 포를 더 추가로 드립니다. 그 밖에 재구매 고객분들을 위한 40포, 80포 벌크 판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배부른 다이어트, 맛있는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유가 아니라 우유네요. 우유예요. 자, 오늘 우유는 설성목장입니다. 설성목장. 설성목장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천의 아주 맑은 청정 농장 목장에서 목장주가 직접 갓 짠 원유로 바로 가공한 무항생제 친환경 우유입니다. 자, 이 설성목장 우유와 또 설성목장 요거트 이런 것들 구매해 드시면요 더욱더 이 그린 스무디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더욱더 촉진시켜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아니 두유인 줄 알고 한 입 먹어봤는데 우유가 굉장히 고소하네요. 그렇죠. 예, 고소하죠. 맛있고. 미온을 탔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예. 자,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밥을 먹고 와서 다이어트 식품을 먹느니 예. 시츄에이션은 뭐야? 지금 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살이 찌는 겁니다. 예, 요것만 드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씹는 맛이 있어서 이 말린 과일들이 정말 이게 맛이 말린 있어서. 과일이요? 안에 예, 들어가 있는 게? 사과도 들어있고 뭐가 잔뜩 들어있네. 예. 해조, 칼슘, 검정콩, 뭐 건조 효모, 감, 천년초, 와 뭐. 이제 어마어마하네, 두유를 넣은 거하고 진짜. 맛이 비슷하네요. 굉장히 고소해요. 네, 설성목장 우유. 이거 어디서 구매할 수 있습니까? 김용민닷컴에 입점됐고 김영민닷컴에 입점됐습니다. 가격이 3,950원. 이게 3,950원. 예, 우유가. 근데 우유를 어떻게 배달합니까? 이거 배송 그 아이스 포장에 배송되고요. 그래요. 우유를
빨리 보내드리는 편이죠. 예. 그 중에 정해놓고 멘트를 일괄적으로 아 좋습니다. 이게 밤에 그 공복 상태 뭐 저녁에 좀 드셔도 밤에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이 비타샵 그린 스무디로 배 채우세요. 그거 뭐 더 이상 이게- 배고프지가 않습니다. 네. 아침 대용으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떠세요? 지금 이 요거트. 아 이것도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네요. 아, 아주 세게 달지도 않고 달지 않아요. 아주 건강한 맛입니다. 요거트 너무 달아가지고 먹기 힘든데. 그렇죠. 요플레 같은 건 달죠. 이거 근데 뭐, 이거는 설탕이 거의 거의 안 안 들어간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서도 어떤 그 왜 설탕이 전무한 요거트가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발효돼 가지고 제대로 된 요거트 맛이. 아 이게 낫다 이거. 애들이 좋아하겠네. 응? 아 좋다. 이거는 저기도 샐러드 그 소스로 예, 드레싱에도 위에다 드레싱으로 뿌려도 대용으로 맛있을 써도 것 같아요. 음. 여기다 위에다 이제 산딸기 몇 개 띄워갖고 딱 먹으면 기가 막히겠네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 저기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좀 말씀을 좀 여쭤봐 달라고. 네, 아 우리 이 시청자께서 그렇습니다. 네, 애청자께서. 애청자께서 최용준님, 김엄마 오늘 정치부심에 박원석 의원님 나오시면 꼭 물어봐 주세요. 부탁입니다. 박 의원님은 가끔 어깃장 놓는 고집을 부리시긴 하지만 저는 참 좋습니다. 일단 사람이 지저분하거나 꼼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참 분노스러운 부분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당에서 성범죄로 충분히 그 죄값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겐 그 어미가 돌아가셨는데 그가 성범죄자란 이유로 차별해도 되는 것인지요. 대통령이 그 조화를 보내고 누가 보내고가 본질이 아닙니다. 이들은 차별을 없애고자 하면서 차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회찬 의원은 아마 자신의 부끄러움보다 이 당의 그 어떤 이 민낯이라고 하셨네요. 민낯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목숨마저 던지신 게 아닌가. 어제부터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네요. 꼭 물어봐 주세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예. 뭐 어제 정의당에서 냈던 아마 그 논평 대변인 명의 논평 때문에 안희정 오늘 뭐 지사. 기사도 예. 많이 되고 했는데 일단 뭐 그 질문 답부터 드리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일단 오해를 좀 하신 것 같고요. 그 차별금지법은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 23가지 차별 사유가 4가지 영역에 있어서 이게 이제 저촉이 될 때 차별금지법으로 제한하는 거고 그 4가지 영역이라는 거는 교육이라든지 또 고용이라든지 또 재화나 용역, 행정 서비스 네. 이런 4가지 영역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네, 네, 네. 거고요. 전과에 대한 차별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형이 실효된 형의 효력이 이제 만료된 형이 실효된 그 전과를 가지고 차별하면은 그건 이제 차별금지법의 저촉이 정의당 발의안. 네, 네. 돼요. 뭐 예. 정의당뿐만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에서 제안한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예. 그 전과자라고 무조건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형기 다 살고 네. 뭐 마친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막말 관련해서 그냥 감옥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감옥을 차별금지법 때문에 감옥 다 살고 나면 막말 김용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걸로 감옥 안 보내 근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요. 예. 그래서 어제 그 논평과 관련된 논란은 네. 뭐 차별이다 이런 차원보다도 저도 이제 그 뒤에 그 논평이 나오게 된 맥락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그 논평을 꼭 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어요. 네. 그 문제 제기를 당내에서 했더니 네.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과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예. 조문을 오거나 이 공식 직함을 가지고서 조화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다.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또 인륜으로서 조문하는 거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뭐 당연히 지당한 일인데 공식 직함을 걸고 뭐 조화를 보낸다는 거나 하는 거는 좀 사력 입지 못한 행동 아니냐. 왜냐하면은 피해자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 논평에 대해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은 그 논평의 취지도 그런 거죠. 이제 피해자가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건데 네. 이건 일종의 피해자로 하여금 이제 또 다른 절망을 느끼게 하는 나한테 그런 어떤 범죄 행위를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여전히 권력이 있고 힘이 있구나 라는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는 면에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이제 지적한 논평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문제의식은 충분히 그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저라면 제가 공직에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조의를 표하고 싶었다면 뭐 조화를 보내지 않고 찾아가거나 그냥 아니면 조화를 보내더라도 그냥 이름만 써서 보내거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직은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논평의 문제의식은 이해하나 한편으로는 꼭 논평을 냈어야 됐을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다른 판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뭐 정당이 그 세상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 의견을 갖고 또 자기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고 또 이 사안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여러 토론과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른바 이제 미풍양속이라는 게 있고 또 어떤 인륜이라는 게 있고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이게 그 혈육에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어쨌든 어머니. 좀 멈추는 어머니. 이런 예. 게 이제 우리 그 정서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오늘도 뭐 그런 예들이 여러 군데서 나왔던데 남북 간에 굉장히 첨예한 그런 정치적 갈등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북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조문을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또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점들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 이게 어머니가 상을 당했다는 거는 굉장히 가는 의미가 커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 논평을 내는 게 너무 강팍해 보이지 않느냐. 저는 사실 이런 생각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국회 패미 모임이라는 데서도 논평이 나왔고 또 여세연이나 이런 단체들에서 논평이 나왔어요. 오늘 녹색당도 나왔어요. 네. 예. 저는 그 논평의 문제의식에는 제가 동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정의당이 그 논평을 꼭 내야 했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판단이 있는 거죠. 근데 그조차도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요.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정당이라는 것은 지지자와 또 잠재적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얻어서 집권을 목표로 만들어진 조직이 정당이고 활동하는 조직이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좀 보편성 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어제 논평은 좀 아쉽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의 여성본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당 내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여성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또 여성주의 관점에서 뭐 제도개혁이든 뭐 아니면 뭐 의식의 개선이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그런 당내 기구에서 논평을 냈다면 저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대변인 논평이라는 거는 당 전체 입장을 대변하는 거 그게 이제 당론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정의당의 그렇죠. 당론으로 예. 느끼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좀 아쉬운 판단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네. 생각합니다. 우리 저 김성회 대변인께서는 어떤? 일단 저도 이제 당의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네. 전 뭐 매일 논평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저희 당의 내부의 문제 의식이 또 있어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왜 그 세상 만사에 다 끼어서 한 마디씩 보태는 것이 공당의 대변인이 할 일이냐라는 문제 의식이 저희 당에 아주 강하게 있어요. 아, 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코멘트를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매일매일 벌어지는 뉴스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논평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내부적인 당 지도부의 논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안 하는 게 있고 전 그런 점에서 박원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안희정 지사건이 공당에서 당 대변인 명의로 예, 당의 의견을 실어서 나갈 논평이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강한 의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남의 당 얘기할 것 없이 저는 이번 일을 바라보면서 안희정 지사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뭐 동의하는 바도 전혀 없고 예. 그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최근에 정영진 MC가 라디오에 MC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EBS 다른 데도 아니고 EBS에서 그것도 PD들하고 이미 다 상의된 가운데서 얘기했던 내용이 문제가 돼서 예, 하차를 했다든지 뭐 같이 앉아 계시지만 김용민 씨도 도대체 그 인터넷 방송을 한 게 2000년대였어요? 2004년. 2004년의 일인데
16년 전의 일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음주운전만 해도 시효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3년을 쉰다. 뭐 이런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의 특히나 이 여성 관련된 문제들은 아무런 시효가 없다는 점에서 너는 왜 저런 범죄를 저지른 자는 말을 성리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위축시키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벌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걸로 끝나고 자숙의 기간을 거쳐서 다시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김용민 PD나 정영진 씨가 그 이후로도 일관되게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해온 사람이라면 퇴출시키는 게 마땅하겠지만 그 언제적 얘기를 갖고 계속 그렇게 사람을 울고맬 건지라는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안희정 씨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예. 저는 그래서 안희정 씨의 어머님이 10년 후에 돌아가셔서 그때 조화를 보냈으면 이 문제가 없었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판단해 볼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그 이제 있습니다.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안희정 지사가 결국 정치를 다시 할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더라고 비판하시는 분들 보면 가능합니까, 의원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이건 뭐 불가능- 법의 뭐 어떤 뭐 제한을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만약 이게 이제 모친 상과 같은 음. 이런 일종의 이제 그 우환이잖아요. 예. 그 안희정 지사 개인에게는 어쨌든 천륜이 말하자면 끊어지는 이런 이제 슬픔인데 네. 이 일이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 그 주변의 정치인들이 뭐 거길 찾아가거나 조화를 보내거나 뭐 이럴 만한 일이 없을 거예요. 네.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거꾸로 안희정이- 면회를 가서 그걸 인터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이 출소한다. 네. 그러면은 그 출소하는데 앞에 예를 들어서 뭐 전 총리부터 뭐 이럴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특수성이 있는 거고 네. 물론 이제 장례식장에서 약간의 이제 부적절한 얘기들도 흘러나온 점들이 있어요. 거기 방문했던 사람들의 네. 입을 통해서 그런 점은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되고 그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게 안희정에 대한 보호나 안희정에 대한 배려보다 앞서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공식 직함을 가지고서 어쨌든 조화를 보내는 것, 뭐 그런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분노하는 그런 여론이 한편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당의 논평이라 함은 이런 여론 저런 상황을 다 살펴서 냈어야 되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논평까지 낼 만한 사안이었냐 그것도 당론으로 비출 수 있는 대변인 논평을 낼 만한 사안이었냐 뭐 여성본부 정도가 냈다면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큰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고 여성 단체들이 뭐 몇 군데에서 이 논평을 내는데 뭐 그것도 전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근데 너무 생각합니다. 독해요, 진짜. 거기는 정의당이 문제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야. 성범죄자의 가족.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성범죄자의 가족도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범죄자의 가족은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그렇게 성범죄자의 가족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그런 표현은 정말 뭐-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지. 이거는. 아니 그런 표현은 이제 사실상 그거는 굉장히 일종의 연좌제죠. 그런 네.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예. 생각하고 예. 저는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받고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추방돼야 된다. 그 사람은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예. 내가 당 알겠습니다. 대변인 할까 봐. 근데 대변인이 뭐 논평을 낼 때는 당에서 회람하진 않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은 뭐 사실은 뭐 대변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중요한 어떤 현안, 예를 들어서 아주 크리티컬한 이런 현안이 발생했을 당내에서도 때, 견해가 갈리는. 네, 그럼 그런 당 대변인 사고 치면 직위에서 물러나는 걸로 책임을 지는 거지. 그런 거는 그 이제 정치적 입장을 판단을 해서, 조율하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뭐 그 스크리닝을 하거나 이런 거는 그 스크리닝을 하는 사람이 대변인인데 그걸 그렇죠. 또 누군가 네. 스크리닝을 한다는 거는 좀 음. 그거는 체계상 맞지 않고 부대변인도. 부대변인 논평도 뭐 대변인이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부대변인 자기 이제 이름을 걸고 본인이 나갑니다. 불안하면 상의를 하는 구조죠. 근데 이만큼 이제- 나가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되면 당지도부랑 상의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와서 검사를 받고 내보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일을 못 하고
큰 당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의 용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당의 지도부를 네. 막 그냥 가차없이 세게 험한 말로 까야 된다. 네. 이런 건 이제 부대변인 그렇죠. 명의로. 예. 아. 네. 대변인이 하면 또 그게 이제 네. 뭐 적반하적도 유분수다 뭐 이런 격이 거 이제. 어쩌니 네. 해가지고 논란에 휩싸이니까 아, 그렇지. 부대변인들을 그런 공격수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저는요, 한 1년만 감옥 갔다 오면은 막말 죄가 다 씻겨지지 않겠습니까? 말끔하게. 그럼 자수해 내일 가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일단 저 막말로 처벌받으러 왔다. 제발 좀 넣어달라. 이렇게. 아유, 그래서 뭐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낫지. 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뭐 입장이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왜 버티고 있죠? 추미애 장관이 도리어 그 저기 명령대로 하시오, 원칙대로 하시오. 지금 그렇게 또 압박을 하는 그런 멘트가 나왔는데 이런 가운데 뉴스타파 보도가 또 하나 나왔어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시죠? 법무부 인권국장 지내신 분인데 8월에 윤대진 소윤 당시 수원지검장이 가가지고 조국 물러나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침 8시 40분에 황희석 인권국장 현직에 있을 때죠. 네. 전화를 해서 예. 조국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사모펀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낙마시켜야 된다.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거 조국 수석님도 그렇지만 그 형수님도 다치고 그 이혼한 재수 씨도 다치고 웅동학원도 문제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말씀은 조국 전 장관하고 소윤 윤대진 지검장하고 막역한 사이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대진은 본인이 직접 말하기가 뭐하니 서울대 법대 후배인 황희석에게 전화를 해서 황희석이 그 이야기를 조국에게 전하면서 지금 검찰에서 이러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여기서 물러서시는 방식으로 해서 그 형수님하고 가족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해주길 기대하면서 말을 한 건데. 야, 그거는 완전히 누구야? 저기 이동재 채널A 이동재가 그 이철 씨 쪽한테 한 얘기하고 뭐 거의 문장이 같네요. 유사한 패턴이죠. 그러니까 황희석 그 당시 인권국장은 그 전화를 받고 무슨 개소리냐 이게 그렇게 될 문제도 아니고 네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아했던 것은 이 사람은 수원지검장이고 그렇죠. 수사는 서울지검에서 하고 있었는데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부터 해서 당시에 들을 때는 윤대진 검사 본인의 의견으로 그냥 생각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쪽 팀에서 짜서 메시지를 집어넣은 건데 그런 줄 모르고 조국 수사관은 당연히 얘기를 안 했고 후보한테는 얘기를 당연히 안 했고 그로부터 사흘 뒤에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된 다음에 법무부 장관에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로부터 4일 뒤에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예, 압수수색이 있기도 전에 이미 경고를 한 거예요. 압수수색 전에 네. 그 내사나 이런 거 안 했다고 그동안 그래왔잖아요. 근데 압수수색 전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는 했을 테니까 그 며칠간에 해보니까 그때 뭐 이제 파다한 이야기는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지검장에게 지금 이거 부인하고 있는 이 코링크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이 사모펀드는 조국의 대선 자금을 모아놓은 저수지다. 이거 파면 아주 크게 난리 나고 이 사람 절대 장관에선 되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보고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소문에 그랬어요. 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모펀드? 그거 큰일이지.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지라고 윤석열이 흥분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사모펀드 얘기를 1시간 동안 하면서 낙마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플러스 압수수색 하기도 전에 윤대진이 황희석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보니까 둘이는 말을 트고 지내는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서 야 너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끊었다는 건데 그때만 해도 윤대진 씨의 본인의 상상과 추측에서 나온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황희석 국장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예, 그 안에서 지들끼리 고 이제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에서 다 상의를 하고 메신저로 윤대진을 택한 건데 황희석 국장이 들을 때는 그걸 메신저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그냥 하는 헛소리를 듣고 뭉갰다라는 것이 이제 자기 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거 전해줘야겠다. 어떤 뭐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게 수원지검장이 어떻게 남의 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겠어요.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준 거로 보는 거죠. 뭐 아마 처음에는 네가 저 조국수석이랑 잘하니까 네가 저기 잘 얘기해갖고 형수님이라도 안 다치게 하고 싶으면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직접 말하기가 좀 저하니까 황희석 국장으로 쿠션을 쳤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증언이 나왔고 그래서 당일에 전화를 8시 41분인가 뭐 42분인가에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법무부 상급자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 보고를 했고 제가 그 상급자 이름은 잊었는데 하여튼 그 정책실장인가 하는 분이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그 당일에 23일 당일에 황희석과 그런 통화를 했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도 확인을 해줬고 공교롭게도 그날 윤대진이 자기한테도 전화를 했었다.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윤대진이 갑자기 전화를 했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별말 없이 끊었는데 생각해보니 자기한테 얘기를 못하고 황희석한테 한 거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해 됐다는 거죠. 윤대진의 행위는 뭐 위법성이 있나요? 아니 뭐 그거 가지고 위법성까지 따지기는 뭐 그럴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해당 청에 수사 검사도 아니고 내지는 해당 청의 검사도 아니고 그렇지. 수원지검의 검사가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치적 행위를 한 거죠. 정치적 행위를 해서 그냥 뭐 이제 일 커지기 전에 물러나라라는 식의 일종의 이제 뭐 압력이라고 보면 압력일 수도 있고 협박이지. 뭐 이런 거를 한 건데 부적절한 행위죠. 왜냐하면 뭐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는 게 검사들의 신조인데 수사로 말하면 되지. 전화해가지고 뭐 그 이미 수사의 결론을 예단하는 듯한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지고서 그런 의견을 전달하려 한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인데 이게 뭐 수사 대상이 되거나 범죄거나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윤대진 씨가 뉴스타파에 대답하기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수사를 담당했던 그 누구와도 단 한 차례도 통화한 적이 없고 내피셜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뇌피셜이라기보다는 자기도 신문 보고 안 얘기를 가지고 신문 몰라.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사퇴를 얘기한 적도 없고 뭐 그런 관련된 정보들은 내 신문을 보고 그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설사 신문 보고 이제 그 윤대진 그 검사장도 서울법대 출신이니까 네. 그 조국 뭐 황희석 다 선배거나 동기거나 이러니까 신문 보고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신문은 봤는데. 근데 본인의 지위에서는 설사 신문 보고라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게다가 이분은 윤석열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청문회 때 얼마나 그 연관성이 도마위에 그리고 뭐 올랐어요. 대윤 소윤 어쩌고 저쩌고 예. 그 뭐 특히 이제 그 뭐 누굽니까 그 윤대진 씨의 누구 형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감싸줬느냐 안 감싸줬느냐 논란이 있었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전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윤대진 검사가 검사장이 된 것도 3기수인가 4기수를 뛰쳐 올라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탁해서 끌어올린 전형적인 인사였던 것까지 고려하면 네. 내부에서 토의하지 않고 저런 얘기가 나왔겠나 싶은데 본인은 뭐 일절 통화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다고 하니. 근데 뭐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죠. 지금 뭐 그 모여가지고 일종의 이제 작당을 하고 그런 이제 일종의 압력성 전화나 이런 걸 했는지를 검증할 방법은 없는데. 왜 없습니까? 영장침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설사 그런 작당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 전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통하지 않았다라고 또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내일자 경향신문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검언유착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장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상황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상황. 뭐겠어요? 결국 이제 이동재, 한동훈 그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채널A 후배 기자, 그 기자가 다 녹음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녹음된 것이 다 서울중앙지검에 넘어갔고, 그래서 검언유착의 실상이 다 드러났다는 거는 뭐 말하자면은 실상이 다 드러났다면 그 녹취 파일에 검언유착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동훈은 본인은 아무런 개입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동재가 사칭해서 검사의 권력을 사칭해서 협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단순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네. 이동재 기자만 처벌하면 되고 한동훈 검사는
다시 원직으로 돌려보내면 되는 문제인 아니 거고요.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은 한동훈이 왜 고소 고발 안 했겠어요? 나는 했다고 봅니다. 자기 예전-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인데 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사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이제 원래로 돌아가 보면 윤석열 총장이 내 측근 일이니까 나는 빠질게. 대검 부장 회의에서 잘 정해서 진행해라고 한 발을 빼고 있다가 막상 검사들이 수사 속도를 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 영장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진경준 검사장이 좋은 예인데 친구한테 뇌물로 받아서 4억이 120억으로 불러진 돈을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놓고 검사장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검증에다 집어넣어서 재산 공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검사들이 얼마나 정신없는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에피소드인데 그러니까 검사들은 아무도 자기 통장이 털리거나 휴대전화가 털릴 거라는 상상을 세워놔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법원이 그런 여러 가지 그 예민한 점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내줬다는 거는 수사검사가 매우 설득을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마뜨거라 해서 이동재가 갑자기 피의자는 신청할 수도 없는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을 하고 주진우 검사가, 주진우 네. 변호사가. 네,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또 받아줘. 윤석열 총장이 받아줘서 덮으려고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원래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무슨 압박이네 뭐네 둘이 대결하는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언론에서 하는데 본질은 윤석열 검찰총장님 애시당초 본인이 하셨던 그 지시 있죠. 그 본인은 뒤로 빠져 계시고 수사를 그냥 하게 하면 된다라고 했던 애초 지시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뭘 새로 특별하게 지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가 원래 얘기했던 대로 하라고 지시한 건데 그거를 지금 무슨 또 회의 체계도 없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여기서 제가 제일 어이가 없는 대목은 대검이 윤석열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이런 것까지 다 아셔야 되나 싶긴 한데 대검이라는 것은요. 법원으로 치면 대법원 같은 거예요. 그렇지. 대검의 넘버원 수장은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니까 대검청장이에요. 예. 사실은 윤석열이. 대검의 청장이 있는데 청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거지. 청장은 없이 대검이 회의를 하고 대검이 어떻게 윤석열한테 보고를 하냐고요. 체계가 안 맞는 얘기야. 대검에서 회의를 하면 그 회의 결과는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없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검이 지금 왜 그러냐면 대검의 부장회의라는 정식적인 공식적인 회의 체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선 수사자문단도 통과를 못 시킨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꼬붕들, 검사장들 모아놓고 니들 의견 얘기해봐라고 하고 대다수의 의견이 또는 합의된 의견이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두루뭉술하게 하면서 그걸 보고서라고 올리니까 추미애 장관이 코웃음을 치면서 그냥 명령대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전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가면서 한동훈을 감싸는 데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문수사 자문단을 소집하겠다고 한 이유는 서울중앙지검 이 사건 수사팀의 의견과 예. 대검 부장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충돌이 되니까 이 대검 부장 회의에서는 그게 이제 사건이 안 된다. 특히 이제 한동훈에 대한 수사는 그 사건이 안 된다라고 그리고 그 검찰은 참 이상해요. 그게- 아니 해보지도 않고 그게 뭘 충돌을 예단을 하니까. 해. 처음엔 그 얘기가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앉아있던 부장 중에 몇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더 많은 숫자는 이거는 유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사자문단 소집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장회의에서 결론이 안 난 거는 양쪽 의견이 충돌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부장들 내에서 의견이 충돌한 아니, 것이 여기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충돌을 한 게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어쨌든 서울중앙지검하고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대검 부장단 회의에 의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죠. 이제 거기 의견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의견이 없는 전문수사 상태였죠. 자문단을 밀어붙인 거고. 근데 이제 자기 측근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자기가 어쨌든 위원들을 선정하는 전문수사 자문단으로 가는 거는 적절치 않은 그렇죠. 예. 행위죠. 사실 처음부터는 이거 특임 검사를 임명해가지고 아예 손을 띄든가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은 그 전문수사 자문단이 아니라 일단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사건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게 총장이 자기 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건에 개입한 모양새가 됐잖아요. 네. 이거 이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를 그건 한동훈을 보호하는 게 그건 아니라. 드러나겠죠. 뭐 그런 게 있다면은. 근데 이제 수사 지휘권 행사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검찰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겁니다. 강정구 교수 인신 구속에 관해서 천정배 장관이 불구속 네. 기소해라.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를 받아들이고 직을 던졌죠 그때. 그 김종빈 검찰총장이. 그렇죠. 예. 그만큼 사실은 좀 이게 이례적인 그 일이에요. 전례가 없었죠. 법무부 장관의 예.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을 지휘할 수는 없도록 돼 있고 네. 오로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과연 이번 건이 그럴 만한 건이었느냐에 대해서 뭐 다른 견해들이 좀 있기도 하고 또 지휘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문수사 자문단 수집하지 말고 너는 손 떼라 보고도 받지 말고 그렇지. 최종 결과만 보고받아라. 근데 이거 가지고서 이게 이제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검사들에 대한 이 지휘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과 충돌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게 이제 부당 내지는 불법한 수사 지휘 아니냐. 아마 그걸 그래서 금요일 검사장들이 네, 그걸 골자로 그걸 예. 이의 제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전문수사 자문단 구성에 대한 지휘는 받아들이고 그건 안 하고 다만 총장의 검사에 대한 지휘권을 박탈하는 거는 그건 좀 과하다. 그건 재지휘를 해달라. 뭐 이런 식의 그 의견을 낼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 상황이 길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네. 이 건만이 아니라 검언 유착 건만이 아니라 한명숙 총리와 관련돼서 그렇지. 이 건도 있고 그다음에 모해 이중 교사 문제와 관련된 그런 이제 제보에 기초한 뭐 이런 그 지금 서울 그 인권감독관이냐 뭐 감찰 분야 가지고 소랑설레하는 문제도 있고 네. 공수처 문제도 있는데 지금 보면 추미애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윤석열 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잘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이 길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이렇게 충돌을 빚으면 임명권자 갈래를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둘 중에 윤석열 너 그만해라 라고 하든지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임기가 있어서 하기 어렵지만 임명권자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이 계속되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실제로.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19 이후에 민생도 그렇고 뭐 경제도 그렇고 그런데 언제까지 이 검찰 가지고 이러고 있을 거냐. 근데 사실은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예, 법이- 윤석열 총장이 말을 들으면 되는 문제지 뭐 그거 복잡하게 생각할 게 뭐가 있나 싶습니다. 그 상전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럼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검사들의 지휘 체계상 위에고 검사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그러니까 검사들 다 지휘하는데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 검사를 지휘를 못하게 돼 있는 거지. 검사 집단 전체를 지휘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명령을 어기고 듣지 않으면 지시불이행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뭐 감찰을 하든 징계를 하든 주어진 법적 권한에 따라서 행사를 하면 되는 문제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네. 이제 수사 지휘를 왜 하필이면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하고 그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했냐 하면 문재인 노무현 정부는 검찰총장을 따로 밀실로 불러다 조인트를 까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최근에 증언이 나왔지만 이명박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장들에게 직접 전화하고 조인트 가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일일이 지휘했다는 것을 그 당시 검찰총장이 증언하는 상황까지 좀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놈들은 다 뒷구멍으로 맨날 하고 있던 짓인 거고 추미애 장관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교활한 검사 집단이 불러다 조인트 가면 말 듣고 와서 시키는 대로 하고 공개적으로 지휘하면 쪽팔린다고 그 말 안 듣는 건 이거 깡패거든요. 이건 그냥.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건 봐줄 것도 없고 그냥 정해진 법의 절차에 따라서 다시 지휘해달라고 하면 다시 한번 지휘해주면 되죠. 뭐 귀찮지만 서면 한 번 더 내려서 똑같이 내가 지난번 시킨 그대로 하세요라고 하고 그런 윤석열은 그래봐야 일개 공무원이에요. 무슨 그리고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막고 있는 겁니까? 검찰의 현장의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검찰총장한테 너 자중해라라는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본인이 나는 이 건에선 빠져 있을래라고 했던 최초의 선언대로 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불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그냥 이 순서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맞고, 이게 옛날 방식으로 체면 차리고 뭐 대충 둘이 뭐 무마하고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마치 각을 세울 수 있는 사이인 양 비춰지는 이 문화는 이참에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최동욱을 찍어내기를 했어요. 네. 사실상 아니 그거랑 같이 최동욱을 사찰을 해서 그거는 혼외자 문제를 끌고 나와서 사찰을 한 거고, 이거는 윤석열이 아니 어쨌든 자기 측근을 감싸고 노는 걸 감싸고 놀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어쨌든 주제가 찍어내기를 아니죠. 했고 그때 이제 황교안이 감사에 참찰에 착수하니까는 최동욱이 던졌어요. 그만하겠다. 그리고 당시에 뭐 정의당도 그랬고 민주당도 그랬고 이거는 검찰 독립성에 대한 매우 중대한 이 독립성의 침해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나 여당의 논리는 꿇어입니다. 꿇어. 검찰한테. 니네는 다 법무부 장관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너 총장 아니야. 검찰청장이야. 그러니까 법대로 해 이제 꿇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윤석열이 언젠가는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러면 공무원이면 꿇으면 되지. 왜 꿇는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아니 이게 잠깐만요.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정치적 사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추미애 장관도. 그렇지 않.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렇지가 않아. 추미애 장관이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한테 야 니네 그거 수사하지 마라고 했으면 그건 전 국민적 저항이 붙을 일인데, 이거는 검찰총장이 자기 측근을 감싸고 도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이 검언유착 사건의 진실은 저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녹취록이 실제 하는 게 확인됐으니까 녹취록의 내용이 다 전체가 공개되면 한동훈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뭐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면 다 알 거예요. 그러나 아직 녹취록 전체가 다 공개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지금 뭐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 다만 어쨌든 한동훈이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인 건 사실이고,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 수사에 개입해서 뭔가 자기 측근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것도 사실이고, 그게 부적절하다는 점에도 저는 공감을 해요. 근데 이것만이냐고 지금 추미애하고 윤석열 사이의 충돌이 지금 윤석열을 문제 삼고 있는 게 현 여당에서 이것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작년 조국 그 장관 사건 때부터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불편해하는 또 뭐 이 울산 함영수사 사건 이런 것도 불편해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다음에 사건에 한명숙 사건, 아니 그런 등등해서 사건에서 압박을 했냐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아니 그게 누적이 돼서 그게 왜 압박을 안 했어요? 여권 인사들 입달린 여권 인사들이면 다 저건 부적절한 수사라고 얘기를 했지. 아니 추미애가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지금도 서른 최고위원부터 시작해서 나가라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니 서른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치적 사건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정치적 저는 상황이 아니냐고. 정치적 사건의 관점도 있을 수 있는데, 윤석열이 그야말로 내로남불인 거예요. 자기와 저는 관련해서 윤석열은 매우 극적으로 쫓겨나는 장면을 만들 거라고 봐요. 그렇지. 네.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갈등의 정점에서 예. 자기가 어쨌든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내지는 뭐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다가 네. 이 정권의 압력에 밀려서 결국에는 옷을 벗고 나간다라는 매우 극적인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쫓겨날 텐데, 그 상황이 정치적으로 여당이나 대통령한테 좋은 거냐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한테는 좋을지도 저는 몰라요. 일단 장모님 수사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 옷 벗기가 되게 힘들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10%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나갈래 나갈 수가 없는, 지금 나가면 대권 노리고 나간다는 욕을 당장 먹을 텐데, 그렇게도 아니, 그러니까 뭐 입장을 당장은 아닐 취하기 거라고 어렵고, 보고. 예. 근데 보세요. 난 지금 미래통합당도 너무 웃긴다고 생각하는데, 미래통합당은 어쨌든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예. 근데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키면 안 된다고 청문회 때 그 난리를 쳤던 게 미래통합당이야. 그에 반해서 여당은 진짜 하늘이 내린 검찰총장이 왔다. 조국이랑 환상의 콤비가 될 거다. 이러면서 우리 윤석열 총장 하면서 극도로 감쌌는데 지금 뭐 1년 만에 180도로 바뀌었어요. 이 자체가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 아니 그래서 저는 진짜 윤석열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내치시라 대통령 입장을 밝히고 임기가 있지만 임기가 있어도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내칠 수 있다고 봐요. 임명권에는 임면권이 면도 포함이 들어가 되는 있다라는 거니까. 게 정현주 사장 판단 맞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내쳐라 이렇게 돌아서 여당 의원들이 계속 릴레이로 공격하고 옷 벗으라 그러고 추미애 장관이 물론 수사지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네. 근데 뭐 그 이상으로 모든 테러를 다 차단하고 너 이제 특임 검사도 안 돼. 그리고 뭐 집어치우고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지금 연일 압박을 이제- 하고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만 수건 던지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그 검찰도 이제 바뀔 때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검사를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야 되는 건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추미애가 본인의 아들 건을 덮으려고 뭘 시킨다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라임을 포함해서 현 정권의 어떤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다고 하면 옷 벗고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싸워서 민주당을 무너뜨리면 되죠. 근데 지금 저는 민주당 정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윤석열의 측근들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음모를 꾸미다 들켜서 그것에 대해서 감찰을 하려고 하니까 무슨 인권인위가 해야지 감찰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식의 그 말 그대로 깡패들의 조직보호 논리로 검찰총장이 대응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수사 지휘를 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번 넘어가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은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아니 얘기가 왜 그렇게 나갑니까? 아니, 그거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정권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공개적으로 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사 지휘가 부당하고 권력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면 옷 벗고 나가서 국민들하고 싸우면 민주당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럴 바에는 검찰총장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 자체를 없앴습니다. 아니 뭐 그 검사장 직선제 얘기도 나오는데 네. 대검을 없애고 각 지역별로 그렇죠. 그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을 저도 선출해서 동의합니다. 미국식 예. 이제 검찰 개혁을 저는 뭐 공수처 이후에 검찰 개혁의 과제가 남아 있다면 아마 이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검찰 지휘권을 다 그냥 법무부 장관한테 주자.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를 없애고 법무부 장관이 겸임하는 걸로 하자. 아니면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없애든가. 임기 없애고 그냥 정권이 어쨌든 그 임명했는데 정권 입장에서 보기에 얘는 안 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도록 정무직으로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건 뭐 정권만 바뀌면 똑같잖아요. 이전 정권도 그렇고 이 정권도 그렇고. 그러면 계속 이게 이 한쪽에서는 검찰 독립성을 야당일 땐 얘기하고 여당이 되면은 검찰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조직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뭡니까?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윤석열 총장이 이런 그 취임하자마자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그렇죠. 여기서부터 지금 도발을 시작해가지고 뭐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 뭐 지금 털어서 뭐가 나왔으면은 사실 윤석열 편이에요 국민들은. 근데 지금 뭐 조국도 그렇고 지금 뭐 이런저런 뭐 그 조국 정경심도 그렇고 그리고 뭐 울산 사건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나온 것도 없으면서 결국에는 검찰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 윤석열 검찰은 가만두면 안 되겠다. 확실하게 지휘권을 행사해서 이 법을 어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추미애 장관의 심산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네. 만약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검찰이 네. 윤석열 검찰이 네. 정권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거 당장 잘라야죠 대통령이. 그 제 얘기가 저걸 왜 놔둡니까? 작년 10월에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한 얘기예요. 법무부 이게. 장관이 네. 저 무슨 검찰청법의 수사지휘권 가지고 깔짝댈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목을 치면 돼요 대통령이. 너 이제 그만해라. 너 두고 갔더니 안 되겠다. 제 10월에 했던 저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 10월에 했던 얘기예요. 그게 맞다. 윤석열이 그 정도로 지금 정권을 흔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아니 그래 보여요. 아니 저는 뭐 수사 지휘하고 그러고 말 안 들으면 징계하고 그리고 한동훈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 직권을 남용했거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감찰을 하고 그냥 법적으로 하나씩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좀 시스템이 도입될 때가 정말 되지 않았나. 그 무소불위의 권력, 성역 이런 검찰이 그렇다는 생각을 검찰 자체가 버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에피소드로 나오지만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윤석열 총장만 해도 검사 시절에 모 그룹
재벌 회장을 불러다가 양주를 자기 신던 구두를 벗겨갖고 거기다가 가득 양주를 채워서 마시게 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경 아닙니까? 누가? 윤석열 검사 시절에 예. 재벌 총수랑 술 먹는 자리에서 재벌 총수에게 자기 구두를 벗어서 거기다 양주를 채워서 마시겠다라는 그런 거 뭐 찌라시성 기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요? 그거 사실 여부를 제가 뭐 그 윤석열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검사란 집단이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재부하고 국세청하고 검찰청이 재벌 회장들하고 그러고 다니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네. 걸 이제 그런 특권이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저는 지금까지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견제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권력을 치기 때문이 아니고. 아니 좋고요. 음. 그 견제는 이제 제도로 하는 거잖아요. 음. 법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공수처도 만든 거고. 예.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한 거고. 음. 근데 그거하고 지금 윤석열 추미애를 둘러싼 이 전운이 이렇게 막 그 확산되고 있는 상황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보이고. 그러면 윤석열이 감히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수사를 해가지고 저렇게 만신창이를 만들고 법무부 장관 후보를 또 거의 뭐 조직적으로 그 겉으로 표만 안 냈지 네. 이 정권을 향해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냅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궁지로 몰아가지고 이놈을 뭐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끌고 가든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자르는 게 저는 훨씬 더 심플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건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지 뭐 그게 아니 무리수를 대통령이 둔다는 게. 임명한 사람인데 법과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거지. 임기는 보장돼 있지만 검찰총장의 임기라는 게 지금까지 임기 다 채운 검찰총장이 몇이나 있어요. 그거는 검찰총장이 내지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장관과 총장은 이 상하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검찰들은 주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의 임기도 그런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굉장히 정치적인 그 자리이기 때문에 물러나라면 물러나는 거죠. 그 저는 궁금한 게 왜 윤석열은 취임하자마자 뭐 같이 뭐 서로 합을 맞추다가 안 돼가지고 이 새끼 안 되겠네 하고 뭐 건수를 잡아서 내쫓지 않고 아예 조국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죽이려 했을까? 어떻게? 그야 뭐 알 수 없죠. 뭐 윤석열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을 뭐 텐데 비리가 일단 있었다는 얘기인데 비리는 없어요 지금. 드러난 검찰 건 없어요. 개혁과 관련돼서 너무 세게 나가니까 손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테고 근데 저는 뭐 결정적으로는 사모펀드로 대선 자금 만들어서 몇백억에 부정을 했다라는 이 직원들의 부하들의 보고를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바보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는 쳐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드러난 말씀인데 양상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조국 후보를 감싸지 않은 민주진영의 사람들 많아요. 말 안 하고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저런 그 부인이랑 마누라랑 해갖고 저기 주식을 해먹고 저 대선자가 만들었냐 저 나쁜 놈이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조범동 씨의 재판 결과를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조국 교수가 처음 주장했던 대로 10억 빌려줬다 갚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들이 그렇게 기소를 해놓고 증거를 제출하는 거 그 검찰이 정신 나간 놈들 아닙니까? 찾아보니까 증거가 없었다는 얘기를 나중에서야 한 거고 이제 뭐 들리는 이야기에는 사모펀드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라고 나오니까 야 그럼 가족이라도 탈탈 털어라라고 해서 수사 방향을 돌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국을 친 게 아니라 사모펀드 등 매우 부정한 인물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저 조국을 쳐내야 되겠다라고 충정심에서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 저 사모펀드 건은 특히나 모든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했던 지점 중에 하나인 사모펀드 건에 이 정치적 개입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는 이 수사를 했던 검사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